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네요.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 40분, 50분 이걸 녹음을 했거든요. 2018년 경제정책 방향. 40분이나 했어, 40분. 그랬는데 세상에 그 스크린 플로우 프로그램에 오디오 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촬영하려고 두 번, 세 번 했더니 이번에는 펜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한참 또 띠적거려 봤더니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5시 20분인데 6시 반에 식사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오늘 거니까 조금 짧게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짜 긴 얘기 많이 했는데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2018년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기획예산처가 있죠. 예산처,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 이렇게 두 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있었던 거를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요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통상 우리 행정고시에서의 고시라고 하면 재경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경부가 재정경제부를 재경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획예산처랑 합쳐서 재경부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처의 업무는 뭐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한 해 동안 쓸 예산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보면 재정경제부잖아요. 기획재정부니까 경제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부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통상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아래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부총리가. 근데 이 경제부총리를 누가 하냐면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동연 씨죠. 그래서 김동연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는데 경제부총리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과 관련한 거,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2018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기획재정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 주도를 어떻게 한다, 혁신성장한다, 공정경제한다,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청년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 그죠? 많아요.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및 세제 지원 강화 많습니다. 뭐 등등등등등 있죠.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해외 취업에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학자금 대출이니 기숙사의 수용 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한답니다. 기숙사의 수용 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5만 명. 대학가 주변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청년 기숙사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8년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200실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여성의 경력 단절, 중장년 어르신에 관한 얘기. 어르신의 어떤 맞춤형으로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등의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겠다. 이건 정말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필요해요.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셔서 문턱이 좀 낮아야 되고 기타 등등 화장실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무장애 설계라고 하나 봅니다. 무장애 설계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했던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대상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네.
주택담보대출이 2018년에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한들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한계차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한계차주하고 그 다음에 취약차주가 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막 사이렌이 불고 난리도 아니네요. 지하에 방송실이 있는데 솔직히 좀 한번 잠깐 녹음하는데 귀찮아서 안 내려가고 제 방에서 하거든요. 혹시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인갑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리도 아니네요. 응? 오늘은 지금 진짜 한 40분 딱 하고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멘붕이 오든지요. 그 다음에 또 녹음을 했더니 지금 펜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을까? 그런데 지금 막 하는데 또 이제 사이렌이 또 크죠? 그런데 또 약속은 6시 반이야. 미치겠네요. 그죠? 안 하고 갈 수는 없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말을 짧게 빨리 하면은 또,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이죠. 자, 한계차주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 찾다. 한계가. 여러분들 DSR 들어보셨죠? DSR이 40% 이상이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계차주라고 합니다. 한계차주. DSR이라는 거는 1년 총소득이 있지 않겠어요? 1년 총소득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갚을 총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빚이라는 건 뭐예요? 이자도 있고 원리금도 있죠. 원금도 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원금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매달. 그럼 이자와 상환되는 원금을 합치는 것을 총 1년 동안 나가는 빚이라고 봤을 때 이게 내가 예를 들면 2천이야. 5천을 벌었는데 2천만 원이 빚으로 나가요. 그럼 이게 40%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한계차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천을 벌어서 2천만 원 이자 주고 원금 나가고 하면 3천이 남는데 3천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계차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2천만 원을 연봉을 2천이다 그러면 1년에 800만 원 정도가 빚과 관련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분도 40%의 DS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40%가 높은 사람이란 건 뭐예요? 2천 벌었는데 1,000만 원이 나가면은 50%가 되겠죠? 2천 벌었는데 1,600이 남아오면 8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40% DSR이 높아질수록 이거를 한계차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차주들은 보면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8년부터는 SLB 제도를 도입합니다. SLB는 뭐냐면 세일, 먼저 사주는 거죠. 팔아라. 그 다음에 리스해. 내가 이 집을 빌려줄게.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내가 너에게 다시 팔게. 이겁니다. 즉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채무자죠. 채무자. 근데 이 한계차주인데 이 사람은 빚이 많아요.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츠 회사에 팝니다. 리츠 회사가 사주는 거예요. 리츠 회사가 어떨 때 사주냐? 연체 전에 사주는 거예요. 즉 빚을 연체하기 전에는 이 채무자가 이 집을 좀 사줘 그럼 리츠 회사에서 사줍니다. 구매를 해주면 이 채무자는 집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집에서 다시 뭘 하냐면 세를 들어 사는 거예요. 리스에서 살아요. 리스. 그죠? 그러다가 여기를 몇 년을 사냐면 5년간 살다가 다시 리츠 회사한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야, 이 집 다시 팔아. 그럼 리츠 회사가 알았어 가져가.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파니까 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처음에 파니까 세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살고 있으니까 리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차주가 경매로 당하고 집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집을 리츠가 사주고 그 돈으로 빚을 좀 갚고 차라리 거기서 월세를 좀 살다가 5년 있다가 다시 그 당시에 감정 가격으로 사가는 거죠. 물론 이제 5년 있다가 그 주택이 올랐다. 5년 있다가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하는데 5년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예를 들어. 그럼 다시 그 오르는 금액에 사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집을 경매당에서 20% 30%씩 차감되고 되지 않고 리츠가 사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이걸 무한정 자본을 투자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022년까지만 최대 2만 호까지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DSR이 높은 40%가 넘은 한계 차주 중에서도 아마도 1주택자를 지원하는 빈도가 2주택이나 3주택자를 지원하는 빈도보다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한들이 좀 있지만은 어쨌든 2018년부터는 이런 걸 하겠다. SLB를 한다. 에우세요. SLB. Sale and Leaseback. 다시 파는 거죠. 몇 년 만에? 해당 주택에 5년간 임차하여 거주 후 재매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SLB라고 한다. 이 SLB 정책은 금년도 7월에 이미 입법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입법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할게 라는 얘기가 됐었고요. 근데 만약에 연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현재는 2회 정도, 2회 연체를 하면 경매를 칩니다. 그러나 어떤 은행은 3회를 연체해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회 정도 해봐야 결국 아시겠지만 빚으로 합치면 5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자가.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잠깐 사이에 어려운 건데 이걸로 경매로 날려버리는 경우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뭐냐면 담보권 실행 유예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유예를 1년간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연체가 이제 돼가지고 돈을 못 갚을 지경에 이르러도 즉시 경매를 치지 않고 이거를 1년간 유예해줄게, 유예해줄게라고 해서 유예를 해주는 것을 담보권 실행 유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간 유예하는 동안에 뭘 하냐?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빚을 좀 일부 탕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갚는 횟수에 대한 조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갚는 횟수하고 갚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죠. 기간을 늘려주고 횟수도 늘려주고 빚을 아예 탕감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방식들을 1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민이 바로 집을 잃는 것을 좀 막겠다라는 이번에 이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그 어떤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 전과 연체 후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오늘 나온 것 중에 SLB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한계 차주에 대한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서 2008년에 만든 부서다. 이렇게 요거 이슈가 3개예요. 한계 차주는 뭐가 40%? DSR이 40% 이상인 거를 한계 차주라고 한다더라. SLB는 뭐냐? 연체를 하게 되면은 이 집을 팔고 그 집에서 세를 살다가 5년 있다 이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Sale and Leaseback, Sale and Leaseback. 이걸 소리내서 한 5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Sale and Leaseback, 한계 차주 DSR 40% 이상. 이렇게.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정책을 입안한 것이고 2018년에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